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일단 이제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위할 때, 그렇죠? 사적 부분에서는 뭐를 중시한다? 효율성을 최우선의 지도 원리로 삼고 있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최이호 이용을 추구해야 된다.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 부분으로 넘어와가지고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현장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부동산은 수명이 긴 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주어진 상황만 보지 않고 얘들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즉 배려의 장기성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자, 강사가 뭐를 중점을 두라고 얘기했던가 그 별표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2교시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하시고 또 2교시를 들어가는 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개념하고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에 가시면 자, 부동산 개념 자,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노란색 분필로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시험상에서 한 문제 정도가 반영될 소지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서두에 1번 문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물리적 개념은 다른 표현으로 기술적 개념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뭐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공간이고 자연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고 위치 이렇게 얘는 이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소비재 그렇죠? 이렇게 언급을 드렸을 때 또 법률적인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상세한 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단 하나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이 있을 때 얘네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얘들을 섞어서 분류할 수 있냐를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7회 시험에서도 이게 한번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글자를 따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따게 되면은 이제 요게 공자, 경치.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죠. 철학가죠.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본 경치 뭐 이런 논리로 해서 구별을 해드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앞에 둘이 자가 있으니까 요게 3번이 되고 그러니까 3번이라는 도시가 존재하죠. 신도시가 생산한 상품을 뭐한다?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드리게끔 이제 유도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경영도 끼어들었고요. 그럼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걸 용어상에서 우리가 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제공이 될 때는 생산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휴양지나 관광지로서의 토지 자원을 활용할 때는 걔는 뭐로? 소비재로. 그러니까 생산 요소이자 또는 뭐로? 소비재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요거 구별하는 것도 거의 뭐 한 문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관계에서 가시게 되면 여기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좁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협의의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을 따른 겁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이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역시 토지 및 정착물이다.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 두고 표현을 이렇게 달리 두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건데 왜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해서 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을 이제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은 다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넓은 의미에서는 자, 우리가 9페이지에서는 이제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서 10페이지에 가시면 단가로 2번에 상단에 광해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얘들은 특수한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및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죠. 별도의 저당권의 대상도 돼요. 담보물로서의. 그럼 얘를 특수한 동산인데 얘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가치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운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얘들도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등기라든가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운 또는 의제 부동산으로 구분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 요 구별만 하시는 것도 아주 큰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경제적,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 요 관계만 구별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도 제목이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들도 출제의 비중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 부동산의 분류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이게 토지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토지의 분류상에서 보면요. 우리 인문서상에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분류해서 28개의 지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자들이 가끔 가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지문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면은 주상공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딱 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제목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거는 28개의 지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은 요거는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그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28개의 지목은 자,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우시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그 매년 그 공부 새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전국 수석을 노리든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은 이제 코앞에 닥쳐 있고 준비된 건 없고 그러니까 1차만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들이 또 여러 번 또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2차를 안 보죠. 안 보는 상태에서 1차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지문에 2차에 관련된 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이 공부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졌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나중에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상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요 기본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많이 내주는 거는 우리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토지 활동상의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요 토지 활동상의 분류를 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시험장에서 안 나왔던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자, 대지가 있고 거기 보시면은 택지, 그렇죠? 그다음에 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얘네를 세 개를 구분하는데 지금은 그 박스에 있는 상세한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등호를 매기면 굳이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라는 애는요, 우리가 여기 이 법률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목을 대라고 표현합니다. 대라고. 그러면 이게 지목이 대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하면 주택이라든가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택지라는 애가 얘도 건축 용지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얘보다도 얘가 좀 더 포괄적인 거는 뭐냐면 얘는 여기에다가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공장에 대한 지목이 같은 대가 아니라 얘는 장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하고 택지는요,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얘는 건축용지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런데 부지가 있을 때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이 건축용지로도 쓸 수 있고요. 얘는 건축이 제한이 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철도용지라든가 또는 수도용지라든가 또는 도로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건축이 제한이 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게 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한번 출제됐던 선례가 있는데 얘는 건축 용도로만 사용되는 토지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릴 때 이렇게 또 노란색 분필로 하나 또 해드립니다.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러면 얘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활용을 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후보지라는 거는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이죠. 전환 중. 그러면 이행지라는 애가 있으면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관한 이제 그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누고요. 택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또 세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가면은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림, 뭐 이런 식 등으로 이제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택지라는 거는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대지 조성이 다 된 겁니다.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시용 토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농지하고 임지는요, 우리가 비택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연상해 보시면, 자, 논밭으로 쓰고 있거나 과수원이 들어서 있거나, 용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를 조성한, 수림을 조성한 것이고, 신탄림은 우리가 땔감용 나무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죠. 요즘은 이제 신탄림의 언어 순환을 위해서 연료림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바로 건축행위가 곤란하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제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비택지가 있고 택지가 있을 때 이렇게 지역 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지역 간에. 근데 이행지라는 건 뭐냐면요. 자, 밭이 논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농업지역이라는 농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얘는 내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애는 우리가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제목만 살짝 바꿔서도 언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후보지, 이행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분표로 들어온 거는 별표를 하나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에서 답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보셨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분류상에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고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해드리는데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는요. 어렵게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만 해주시게 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류관계에서도 한 문제 정도 언급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참고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토지상에서 우리가 이제 분류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13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의 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지의 분류고. 근데 요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는요, 자주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했을 때 우리가 뭐 연하다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만 따갖고 이제 간단하게만 구별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토지의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 나와서 얘를 맞히는 것만이 아니라 단원 곳곳에 얘네랑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별표가 3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특성 중에 보면은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하죠. 토지가. 자, 그런데 이 토지에서는요. 크게 나누면 자연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문 특성이 있는데 요 자연 특성이라는 거는 자, 토지 자체가 자연물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얘가 자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인문 특성이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 있죠. 이 토지에다가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인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자연 특성에 가시게 되면요. 제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성과 인접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일단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별표가 3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한 얘네 3가지가 주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내서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면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성하고 인접성이라는 애는요.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이렇게 파생된 애들이 바로 개별성과 인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특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개념 정도만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 얘네 3가지가 주요 특성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자,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해 보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다. 동산은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동산은요. 우리가 소유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점유로서 표현합니다.
내가 새로 산 시계야, 넥타이야, 구두야, 양복이야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산 토지야, 아파트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의 논리에 의해서 물권 변동에 관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일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표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등기라는 제도를.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이 소유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권리관계의 변동을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한 활동은 이걸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니까 시장이 다 틀리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시장, 지방에 있는 시장, 그죠? 다 틀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얘는 생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비생산성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왜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산이 안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강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를 해서 이렇게 흙을 메워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강이 없어지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면적이 증가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가게 되면요. 자, 토지라는 자원은요. 우리가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상의 전환이죠. 강으로 쓰던 거를 우리가 내륙, 육지 자원으로 토지 자원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부분은 전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부증성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비소모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토지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든지 또는 시간이 경과하든지 간에 결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속성. 그렇죠?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도 표현하는데요. 얘는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물리적 감가상각인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제목상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토지는 개별성과 인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왜 부동성에서 파생됐냐면 자, 우리나라의 전국에 보면요. 약 한 3,600만 여개의 필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요 필지별로 이렇게 끊어보게 되면 얘들은 서로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토지에마다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개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인접성입니다. 연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까 우리가 부증성을 얘기할 때 토지 자원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그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국가 간의 경계, 개인 소유권의 경계, 그래서 경계에서 이제 소유권에 가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접성이라는 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와 관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여기 내 땅이 있는데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내 땅을 기준으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살짝 밀고 들어가죠. 옆에 땅으로. 그러면서 옛날에 측량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소유에 관한 경계가 붙으신다는 얘기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거는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출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7회 정도에 한 번 등장하는 이유로는 그 이유로는 그냥 제목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 특성에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인문 특성이라는 것은 왜 등장을 했느냐? 자, 그러면 지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엄청난 제약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치가 변하는데 이 위치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나 이거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을 기준했었을 때, 자, 서울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충청도에 가면 천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천안에까지는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쭉 연결이 되면은 여기까지에 대한 접근성이 참 좋아진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가 유발이 되지만 천안이 원래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면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데 요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자, 물리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죠. 자, 전체 우리나라 국토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잘라보게 되면 요게 택지, 이게 만약에 농지, 이게 임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택지의 수요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얘가 필요하다고 이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또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래봐야 전체 면적 안에서 용도만 변경해주는 거죠. 그래도 물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를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등장한 게 인문 특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틀에서 구별할 때 정리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15페이지 요까지 16페이지까지는 인접성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면은 양가로이번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그러면 중간에 있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만약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농지로 쓰던 게 만약에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주거나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상권이 발달했는데 그게 만약에 개별주택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는 대규모의 상가나 이런 시설을 못 짓죠. 그럴 때 주변 토지를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뒷받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양쪽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자연 특성이 중요하더라.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참고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지라는 자원의 어떤 이제 본질적인 가치,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부동산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속성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바로에라는 학자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생산 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학자가 요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한 뭐 6가지 이렇게 줄였는데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중에서 속성 중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주로 공간과 위치 개념 정도만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치에 대한 관계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위치는 일단 크게 보면 절대적 위치가 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가 있다.
그러면 요 절대적 위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지리적 위치. 그렇죠? 그러면 얘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 그게 바로 부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 자, 그럼 상대적 위치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경제적 위치, 이 안에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죠? 걔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이런 접근성과 결부가 돼 있죠. 어떤 도로나 어떤 뭐 교통수단이 연결이 되면 얘가 좋아지는 거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서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뭐가 있다? 상대적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얘보다는 뭐에 대한 변화를 중시한다. 접근성에 대한 변화를 중시하더라.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게 그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접근성의 기본적인 이제 용어가 거기 등장이 되어 있죠. 학자들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8페이지에 보시면 단가로 3번의 상단에 위치와 접근성이 있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접근성이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다. 즉 그거를 우리 다른 말로 교통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이동할 때 들어가는 도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까지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게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란 얘기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거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고는 없다 그랬어요. 항상 예외적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얘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도 어떤 시설물하고에 가깝게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역도 있고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5분 거리에 뭐 변전소 그다음에 납골당 이런 거 있으면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 개념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지구의 단면을 잘랐다고 보시면 여기가 수평이 있고요. 여기가 공중이 있고 여기가 지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업 사회 때는 권리가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으면 권리가 미치는 부분을 요 수평에만 인식을 했겠으나 도시적인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공간 밑에까지도 그걸 권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는 소유권에 미치는 법인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인식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라에 따라 이 권리가 미치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의 현상.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매하거나 개발하거나 투자할 때는 이것만 보고 하지는 않겠죠. 어디까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라도 보셨겠으나 그 강남 지역에 무슨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들 보게 되면 이게 용적률 몇 프로 주느냐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할 정도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이 공간 활용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가를 1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가를 2번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의 법적인 근거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19페이지에 가시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에 미치는 거를 우리가 지표권. 여기를 우리가 공중권.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지하권. 근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요. 얘가 이제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하에. 그 지하에 있는 부분에 있을 때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 요건 기본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서 2번 인용이 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로 확인하실 때도 요거는 잘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주권 3가지가 있을 때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요 지하권에 대한 거를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표상에서 지표권에 나와 있을 때 물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민법상에서 유역주의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으면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은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유역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골고루 나눠 쓰게 하게 되면 누구 하나 작물을 경작을 못 하겠죠. 그런 나라에서는 선용주의라는 걸 먼저 온 사람이 우선 그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근데 이거 뭐 외우거나 할 것도 없죠. 우리는 뭐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유역주의, 즉 수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물을 나눠 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속성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위치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1편의 총론에 대해서 알아보신 거야. 그러면 자, 총론 이렇게 쭉 하시겠으면 부동산학의 기초에 있을 때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중에 보게 되면 일단 얘는 추상적인 논리라면 한번 틀린다고 그랬어요. 순수라는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경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념관계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뭐가 제일 중시되더라? 효율성이 제일 중시되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부동산 활동에 대한 우리가 속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까 임장활동 얘기했습니다. 부동성, 배려 장기성, 뭐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의 이제 분류, 개념하고 분류 갔을 때 개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죠.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나눴을 때 물리적 개념에 네 가지 있었습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에 5가지 있었습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제목 구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눌 때 협의의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을 표현을 할 때 얘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분류상에서는 우리가 국계법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해서 28개 지목으로 나눴고요.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에서 대지, 택지, 부지 나눴을 때 부지가 제일 포괄적이고 얘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가 있었을 때 지역 간에 전환하면 후보지. 그죠? 지역 내에서 전환하면 이행지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지금 한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는 자연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자, 우리가 지하는 다 인정해 주지 않고 미채울 광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총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